오늘 저를 포함한 머리 변호사님, 마가렛 변호사님이 말씀드릴 주제는 가정법에 관한 개요입니다. 온타리오에서 가정법 문제를 겪고 계시는 한국 분들을 위해 처음 1시간은 정보 세션, 그 다음 1시간은 1대1 면담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보 세션에서는 가정법 절차, 양육 및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살 분할, 가정사 계약, 대안적 분쟁 해결, 그리고 예시 시나리오 한 가지를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대1 면담 세션은 사전에 등록하신 20분께 15분씩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면담을 받고 싶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면담 세션은 법적 정보를 받으시는 시간이지 법적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면담을 받으셨다고 법적 대리인 관계가 설립되는 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정법 절차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온타리오에서 가정법 문제를 겪고 계실 때 온타리오 고등법원 Superior Court of Justice로 가야 할지 아니면 온타리오 주법원 Ontario Court of Justice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등법원과 주법원이 다를 수 있는 주제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결혼을 하셨고 이혼을 하고 싶다 하시면 고등법원에 가셔야 하고요.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이혼 신청이 목적이 아니되 양육비 및 또는 배우자 부양비만 신청하고 싶으실 경우 주법원,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이혼 신청이 목적이 아니되 재산 분할말이 목적일 경우 고등법원,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이혼을 신청하는 시 목적이 아니되 재산 분할 또는 양육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 그리고 아동보호 또는 입양 문제일 경우는 주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헷갈리실 때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혼 사유, grounds for divorce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유책 사유로 이혼 사유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을 증명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유책 사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통죄, adultery, 그리고 잔인성, cruelty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 혹은 잔인 문제가 있어도 무책주의, 즉 1년 동안 별거를 했다, lived separate and apart, 그러니 이혼을 허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가정법 변호사님들이 권장을 하실 겁니다. 1년 동안 별거를 했기에 이혼을 허해달라라고 하는 경우 별거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결혼의 의무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방을 쓴다거나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같이 저녁을 먹거나 장을 보지 않는다, 같이 여행이나 홀리데이를 보내지 않는다,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초대받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가지 않는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별거를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로부터 1년 후에 이혼 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별거를 시작한 날이 재산 분할 날짜, 즉 모든 자산과 부채가 균등화를 계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동결, frozen 된 날짜이기 때문에 만약에 며칠 사이에 자산과 부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중 언제 별거를 시작한 날이었는가 결정되는 게 자산 분할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산 분할관에서는 나중에 머리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가정 법률 규칙 Family Law Rules에 있는 가정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고등법원이나 주법원에서 가정법 문제를 가져오실 경우 절차를 시작하시는 당사자로서 신청서 application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비나 재산 분할 문제를 포함 시 financial statement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는 입장으로서는 대답, answer를 30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분양비나 재산 분할 문제 포함 시 financial statement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시작하신 파티는 대답을 받으신 후 응답, reply를 10일 안에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맨데토리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두 당사자 모두 필수 정보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하며
프로그램을 끝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다음은 사례회의 (case conference) 차례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으며 재판을 가지 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를 판사님 그리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구 모션을 가져오기 전에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스텝입니다. 청구 모션은 temporary relief, 일시적인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통은 통보를 하고 가져오며 emergency일 경우는 통보 없이 ex parte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당사자 간 문제가 많을 경우 모션을 더 많이 가져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questioning은 판사의 오더가 필요하며 상대방을 question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통은 굉장히 많은 문서, 서류 리뷰가 필요하며 재산적인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은 편입니다. 재판 전 타임라인, 문서 교환, 해결 방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산회의, settlement conference, 그리고 재판 관리 회의, trial management conference를 통해 주어집니다. 재판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법정 수수료가 듭니다. 요즘 법원 케이스 스케줄은 코로나로 인해 긴급 케이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 케이스들은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다시피 촉박하게 다뤄져야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법에 관한 안전 청문회 장소, 임시 양육권 및 양육권 청문회, 접근 금지 명령, 상태 검토 청문회, 그리고 보완 조치 명령이 있고 가정사 문제에 관해서는 긴급 양육권 또는 접근 청구, 접근 금지 명령 청구, 그리고 헤이그 신청 및 비헤이그 납치 사건이 있으며 가정 책임 및 지원 체납에 관한 법, Family Responsibility and Support Areas Enforcement Act에 관해서는 회피에 관한 청구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멘션되었던 헤이그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들이 다른 권할권, jurisdiction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양육권 상실을 우려하는 부모 아니면 싸움을 피하려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만약에 한국으로 이동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즉 부모가 다른 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아이를 유기할 경우 배우자가 관할권 문제 관련 본안 Merits of the Case Regarding Jurisdiction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의 강제 귀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럼 쇼핑, 즉 자신에게 더 유리한 나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행동을 없애고 유괴를 장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헤이그 협약 신청 관련 문서를 다른 나라에 있는 부모에게 서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가렛 변호사님이 정보를 나눠드릴 겁니다. 올해 3월 1일을 시작으로 연방이혼법에 상당한 수정과 용어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에 관한 용어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신문 기사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예인데요. 양육권의 경우 custody 대신 decision making responsibility,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access 대신 parenting time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용어들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승자인 부모 또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 부모가 패자인 부모라는 옳지 않은 뉘앙스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기 위해 대대적으로 용어들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양육권은 아이의 삶에 있어 중대한 사항들,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와 문화, 그리고 중요한 과외사항이나 특별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삶의 일상적인 결정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양육권은 아이를 공립학교를 보낼 것인지 혹은 사립학교를 보낼 것인지, 프렌치 이머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아이들에게도 접종할 수 있다면 아이를 접종시킬 것인지, 아이를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슈들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살짝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양육권이랑 주 거주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주 거주 부모의 확률이 매우 높지만 주 거주지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양육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와도 연관이 있으니 곧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권에 대한 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한 부모님들께서는 연방이혼법에 해당되시고 사실혼 등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온타리오 주 정부법에 해당되는 Children's Law Reform Ac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타리오 법은 연방법과 상당 부분 용어 및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유일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Best Interests of the Child라고 하죠. 아이들이 연루된 가정법 사건에는 언제나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주관적이고 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완벽하게 판가름을 내기 어려운 기준인데 그래서 연방이혼법과 온타리오법 모두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 무엇인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의 나이나 발달 상태 등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캐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은 모든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어머니라고 법원이 더 호의적이거나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권 혹은 주 거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 엄마와 떨어져 있기가 힘든 경우 등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어머니를 덜 필요로 하거나 혹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각 부모와의 유대감이나 관계의 깊이입니다. 요새는 이혼하고 재혼할 경우 이복 형제자매나 새 형제자매가 생기는 혼합형 가족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비롯한 형제자매하고도 아이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것이 이제 한 부모가 아이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법원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아이에게 번져서 악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편입니다. 만일 법원이 생각하기에 한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악감정이 너무 커서 아이를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듯이 캐나다는 성별로 인해 양육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주로 돌보고 같이 숙제를 하고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식사를 만들어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등등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다면 법원은 이것을 주의 깊게 보겠지요. 또한 법원은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들도 가정 불화의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아이의 지적 능력, 연령, 특정 가정의 특이점 등등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본 바로는 평범한 아이와 평범한 가정의 경우 주로 만 12세나 13세 정도 되면 법원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많은 부분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변호사나 혹은 심리학자, 발달학자, 소셜워커, 교육학자 등의 전문가가 아이와 인터뷰를 한 뒤 법원에 정식적으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 혹은 아빠랑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원이 응당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보탬이 된다고 풀이됩니다. 가정폭력의 전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혼법에 개정된 점들 중 또 다른 큰 변화가 바로 이 가정폭력에 관한 것인데요. 새 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 우리 사회가 기존적으로 생각하던 가정 내의 물리적 폭력을 넘어 감정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종교적 폭력, 금전적 폭력 등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억압하고 또 제어하려 드는 모든 행위를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폭력들이 가정 내에 있었다면 양육권의 결정에 대해 영향을 끼치겠지요. 양육 계획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이가 만일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 장애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고 치료나 완화 방법을 잘 따르는지, 학교나 데이케어가 닫았을 경우 아이를 돌볼 여력이 되거나 또 주변에 맡길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부부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출발점은 두 배우자가 공동 양육권을 지니는 것이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모님의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다거나 서로와 소통을 할 의지가 없는 경우 단독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주거나 교육, 과외활동 등의 결정권은 엄마에게, 또 종교와 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아빠에게 부여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 명령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령이라 하니 참 낯설고 억압적인 단어로 들리는데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부모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님의 직업, 아이들의 나이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쯤 되었고 부모님이 서로 가까이 사시는 가정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부모님이 서로 멀리 사시거나 어떠한 이유로 한 부모와 더 오래 머무는 14일 중 열흘 정도는 한 부모와 다른 부모와는 격주로 주말 내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나흘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마치 브레이크, 여름방학, Father's Day, Mother's Day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다 보니 기존 스케줄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케줄이 아이에게 최선이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집을 자주 옮기는 게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가 조금씩 자랄 때마다 매해 혹은 2, 3년 정도에 한 번씩 단계별로 스케줄을 점차 바꿔나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비대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비거주 부모는 매일 밤 7시부터 약 30분간 화상통화를 아이와 할 수 있다,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가 나이가 좀 어려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통화를 걸어줘야겠죠. 대부분의 면접 교섭권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루어집니다만 법원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 혹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판단할 경우 여러 가지 규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3자의 감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Supervised Parenting Time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부모님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관한 문제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아이에게 반복할 경우인데요. 감독의 경우 가깝게는 아이의 조부모나 이모, 삼촌, 부모의 친구나 이웃 등도 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법원이 아예 중립적인 제3자가 감독을 하게끔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Supervised Parenting Center라고 관할 지역에서 운영하거나 사립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일정 시간 다른 사람의 관찰 아래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꽤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최대한 자연적인 조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법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법 중 하나는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이라는 법인데요. 한글로 풀었으니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가 아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새아버지, 새어머니 등등 제3의 인물이 아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스케줄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언제 자주 보냐면 주로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한쪽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그쪽 조부모님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몇 년 뒤에 사망하고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아이를 만나고 싶다,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부하는 경우 친조부모님은 법을 통해 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제3자가 이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감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rental alienation, 즉 부모를 소외한다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 가정에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자녀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면접 교섭권을 거부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소외는 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 대한 어른들 사이의 일을 아이에게 말한다거나 상대 부모를 악인으로 그린다거나 상대 부모의 잘못을 과장 혹은 만들어내어서 아이를 서서히 그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접근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아이가 같이 시간을 보내길 거부한다면 소외된 부모는 당연히 당황스럽고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손을 다시 내밀고 관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전부 집착이나 소유욕이나 폭력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담이나 테라피를 받아도 나아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레포트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만 자녀가 만 15세, 16세 정도라면 자기 주장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심리상담이나 테라피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모 소외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을 제공하는 부모가 아이를 빌미 삼는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당신이랑 만나기 싫다는데 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판례는 10중 8구 면접 명령이 있다면 거주 부모는 아이가 설사 원치 않더라도 비거주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보내야만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판례는 상대방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학교에 가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싫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아이가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싫어한다면 무조건 그래 안 가도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왜 엄마 혹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캐나다는 이민사회이다 보니까 국외에 가족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국토가 넓어서 다른 도시나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주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뒤 새 삶을 살고 싶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다면 이 점은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법상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권 중 둘 중에 하나라도 법적으로 갖고 있는 부모는 이사를 하기 전 최소 60일 전에 다른 부모에게 이사 계획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이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함으로써 그게 아이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닐에서 리치몬드 힐로 이사를 가거나 토론토에서 미시사가로 이사할 경우 등은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아마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사를 가는 경우 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60일 전에 꼭 이사 날짜, 새로 이사 갈 곳의 주소,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내야 돼요. 단 한 가지 예외는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의 주소를 폭력 유책 배우자에게 노출하면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예정일 60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상대방 부모가 3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혼 계약서나 기존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부모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시작이 되겠지요. 캐나다 가정법상 법원은 부모가 이사를 가는 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만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아마 이 문제가 아이들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가장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이슈일 거예요. 이 문제야말로 중간 지점 없이 승자 패자가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매우 조심스러워 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양육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양육비는 아이가 어느 부모와 주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무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도 사실혼에서 태어난 아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연방법, 사실혼에서 태어난 아이는 주정부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40% 미만의 시간 동안 거주한다면 그 부모는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4일 기준으로 아이와 4일 혹은 그 이하의 시간을 보낸다면 양육비를 지불해야겠지요.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생물학적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local parents라고 하는 이 원칙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아이의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은 양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재혼했어요. 새아버지는 비록 아이와 생물학적 친부, 친자식 관계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고 훈육하고 아이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에 참석하고 용돈도 주고 서로 시간도 보내고 남들에게 자기 가족 혹은 자식이라고 소개를 했다면 나중에 아이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헤어지더라도 새아버지는 양육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의 의무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대사회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그 자녀가 법적으로 더 이상 아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종료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교 수업을 듣느라 일을 할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등 정규적인 교육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몇 년 동안 계속 양육비를 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첫 학기가 끝나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두 번째 학기부터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학을 주 거주지 부모 집에서 다니지 않고 기숙사나 캠퍼스 근처에 방을 렌트해서 산다면 해당 기간에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 거주지 부모가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에 다녀서 9월부터 4월까지는 킹스턴에서 생활하고 5월부터 8월까지만 다시 토론토에 돌아와 주 거주지 부모와 산다면 그 4개월 동안의 기간에만 양육비를 내기도 합니다. 간혹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녀가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그 자녀가 주 정부에서 받는 사회복지금, 온타리오를 예를 들자면 ODSP나 OW 등의 금액도 고려하여 복지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양육비의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복지는 양측 부모 그리고 사회가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인터넷에 Ontario or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를 검색해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녀의 수와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의 연 수입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변동함에 따라 그 해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도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겠지요.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에 대한 재무 정보를 부모님들이 서로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별로 생활 물가가 조금씩 달라서 양육비의 금액도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 거주지 부모의 수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비슷한 비율로 각 부모와 산다면, 다시 말해 최소 40% 이상을 각 부모와 거주한다면 set-off 비용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가 월별 $500,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가 월별 $400라면 그 차액인 $100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일상적인 비용만 커버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식주와 교통비, 기본적인 약값, 학용품 등이겠지요. 이 외에 들어가는 돈을 특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케어나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는 비용이나 사립학교 학비, 대학교 학비, 기숙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이나 과외활동에 쓰이는 비용 등이 있고, 아이가 건강 관련 문제가 있어 보험 청구가 안 된다거나 값이 많이 나가는 약이나 치료 역시 특별 비용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살 경우 아이가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타야 하는 비행기나 묵어야 하는 호텔의 비용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양육비 외의 금액인데요. 부모는 자신의 상대적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1년에 $100,000를 벌고 어머니가 1년에 $50,000를 번다면 합계가 $150,000이니 아버지가 특별 비용의 3분의 2, 어머니가 특별 비용의 3분의 1을 지불하겠지요. 따라서 아이의 피아노 레슨이 한 달에 $300라면 아버지가 $200, 어머니가 $100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있으니 이혼 계약서나 법원의 판결은 주로 과외활동 등은 양측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법인 편입니다.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일정한 샐러리를 받는 T4 인플로이라면 연별 소득이 얼마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운영해서 인컴의 많은 부분을 비용 처리한다거나 현금을 숨기고 소득을 낮게 신고한다거나 혹은 기업의 임원이라 샐러리는 나들지언정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보너스를 몇 배로 받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세금 신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한 고의로 수년간 무직인 부모 또는 일부러 자신이 벌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거나 이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서로에게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러 이를 숨기고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거나 위증을 하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주 거주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임의로 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비록 소득 신고서에는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미루어 보아 당사자가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 혹은 벌어야 할 능력과 교육 배경을 지녔다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연소득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하고 부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표에 나온 금액과는 다른 금액의 양육비를 법원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간혹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몰아서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부양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배우자 부양비란 주로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거를 3년 이상 하신 경우, 그리고 또는 둘 사이에 친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 있었으면은 또 어느 정도의 영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면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양육비와 달리 배우자 부양비는 자동적으로 권리가 획득되진 않습니다. 첫째, 엔타일먼트라는 또는 자격을 먼저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자격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첫째 방법은 보상적인 부양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쪽의 당사자가 결혼이나 동거를 했던 기간에 불평등하게 육아나 집안일을 했었고 상대쪽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셨으면은 온태리오 가정법은 배우자 부양비로 보상으로 판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필요성을 인해 받는 부양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직업이나 저금이 없으신 분들은 헤어지시게 되면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보상적인 부양비나 필요에 의한 부양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계약에 따른 부양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금액이나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배우자 부양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알 수는 없으니까 가정법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체로 말하자면은 부양비 금액 또는 퀀텀은 정부가 출판한 산정표를 따릅니다. 부양비를 계산할 때 두 가지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육비가 없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비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방정식에 필요한 것은 두 당사자의 수입과 결혼이나 동거의 기간입니다. 산정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수입이 덜 있는 쪽으로 부양비가 갑니다. 주기적 지급은 주로 결혼 아니면 동거의 반에서 결혼의 동거의 그 기간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을 7년 하셨으면은 한 3년 반에서 아니면 7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다면은 부양비는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하나 해야 하는 건 배우자 부양비 산정표는 규칙이 아니라 지침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산정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은 배우자 부양비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받게 되면은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부양비를 받으시면 반드시 수입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Interjurisdictional Support Orders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법원에서 명령된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는 자동적으로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에 등록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온타리오 밖에 거주하신다면은 FRO는 별거수당을 모으는 데 도울 수가 있어요. 다만 그 reciprocating, 왕복하는 관할권에서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reciprocating jurisdiction은 캐나다, 미국, 그리고 총 30개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 reciprocating jurisdiction에 한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 혹시 그 받는 분이나 지급을 보내는 분이 한국에 거주하시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지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양쪽이 헤어졌던 날에 있던 모든 재산과 빚을 합하여 거기서 양쪽에 결혼했을 때 모든 재산과 빚을 뺀 다음에 더 높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재산을 가진 분에게 양쪽 재산의 차이의 반을 줍니다. 이것을 equalization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째, 혼인주택은 어느 쪽이 언제 샀거나 소유권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주택은 자동적으로 반반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반반으로 나누기엔 불공평하고 비양식적이라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온태리오 가정법은 언제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가시는 대신 서로 협상한 후 계약서를 사인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는 별거 계약서라기도 하고요. separation agreement.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하는 계약서는 혼전 계약서라기도 하고 그거는 prenuptial 아니면 prenup.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하는 계약서는 동거 계약서라고 합니다. cohabitation agreement.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시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두 분 다 따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또 두 분 다 재산 공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쪽이 계약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계약서를 법원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당사자들이 헤어졌지만 대화가 되신다면 mediation 또는 조정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간에서 협상을 돕는 거예요. 주로 mediation은 그 법원에 가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고 실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arbitration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판사 대신 민간분의 결정권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ollaborative family law라는 것은 변호사들이 이제 협상을 목표로 돕는 건데 이제 법원을 피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collaborative family law라고 합니다. 예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샘과 테일러는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샘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치과 보조사이고 1년에 $50,000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테일러는 회계사이고 1년에 $120,000 정도를 버네요. 아이가 2명 있지요. 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네요. 샘이 파트타임으로 전향한 이유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가정 때문에 커리어를 희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샘은 또한 가족을 위해 대부분의 요리, 청소, 그리고 빨래를 도맡아 합니다. 테일러는 2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부상으로 $500,000의 상해금을 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충격 탓에 성격 변화가 있었는데요. 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샘을 괴롭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곤 했다곤 합니다. 배우자나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지만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언젠가는 갖다 버리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네요. 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재나 조정 등 가정법원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이 가능한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나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테일러는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고의 후유증이고 테일러 본연의 성격이 아닐지라도 샘과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이고 또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겠지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건 곧 가족에 대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가정은 많이 위험한 상태이고 대안적 해결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정이나 중재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효과적인데 지금 봐서는 샘이 테일러에게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샘의 변호사라면 당분간 테일러가 다른 집에 살고 샘과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임시적인 방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듯합니다. 샘이 아이들을 대부분 돌보았고 또 테일러가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니 일단 임시적으로 법원이 주 양육권을 샘에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게 유력해 보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사이의 소통이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아이들에게도 쉽게 화를 낸다고 하니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침은 샘이 주 양육권과 주 주거지를 갖고 테일러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테일러의 변호사라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수료증,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 등의 기록을 첨부하여 가능하면 아이들이 테일러와 많은 시간을 또 제약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기준 12만 불 연간 소득에 자녀가 둘이라면 한 달에 $1,716를 양육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샘의 변호사라면 테일러와의 접촉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크나 이트랜스퍼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주 정보기관 Family Responsibilities Office를 통해 자동으로 달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 비용이 있는지는 이 케이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부모의 연간 소득 합계가 $17만 달러이니 $5만 버는 샘은 특별 비용의 29%, 테일러는 12만 달러를 버니 71%를 지불해야 하겠죠. 테일러가 만약에 회사를 옮겨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거나 지금 있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되어 지분이 생기고 소득이 더 높아진다면 양육비와 특별 비용의 부담률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해당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샘이 받을 확률이 높겠죠. 아이들을 돌보려고 소득도 줄이고 커리어도 희생시킨 데다가 테일러와 헤어지면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샘이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파트타임이지만 착실한 커리어도 있고 앞으로는 큰일이 없는 이상 3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부양비를 받게 되어도 그닥 길지 않은 기간, 짧게는 5년 정도와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양비는 한 달에 $150에서 $770 정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니 부양비가 다른 사안들을 협상하는 데 이용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나온 계산 금액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찾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받은 $50만 상해금은 결혼 기간 내에 얻어진 금액이라 하더라도 온타리오 법상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균등 분배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스란히 테일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스크린에서는 도움이 될 지원을 모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